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개월 차에 접어든 여성이에요. 제게는 한 번의 파혼 경험이 있어요. 3년 전 여름, 결혼 문턱까지 갔던 혼사가 무참히 깨져버렸거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멋진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으니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전 남자친구한테 늦게나마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어서 10년 묵은 채증까지 확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영화든 드라마든 복수극에 열광을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7살 때까지 아빠 얼굴도 모른 채 홀어머니 손에 자랐어요. 엄마는 제게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했지만 실은 거짓말이었어요. 대학생이던 엄마는 당시 시간 강사였던 제 친부와 몰래 사귀게 되었고 관계가 깊어졌을 무렵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곤 헤어졌어요. 하지만 뒤늦게 저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네 아빠 아시기 전에 엄마랑 병원 가자. 가서 수술해. 너 이제 겨우 22이야. 애비 없는 자식 낳아서 뭘 어쩌려고 그래. 앞으로 창창한 인생은 생각 안 하니? 네 오빠 결혼도 코앞인데 네 새언니가 알아채기라도 하면 어떡해. 집안 망신이 따로 없지.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엄마를 끌고 기어이 병원으로 가겠다는 외할머니 손을 뿌리친 엄마는 뱃속에 든 저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싸워야 했어요. 엄마, 저 이 아이 못 지워요. 그냥 낳아서 기를게. 아빠 없으면 어때? 내가 아빠 목까지 사랑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날 좀 도와줘. 어? 죽어도 아이를 낳겠다는 엄마의 고집에 결국 외할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날이 갈수록 엄마 배는 부풀어 올랐고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무렵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식구들이 엄마의 임신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죠. 외할아버지께서는 엄마를 임신시킨 강사를 찾아가 강의실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 일로 강사는 대학에서 쫓겨났고 신혼생활 중이던 부인과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이렇게 된 거 뒤늦게 엄마와 저를 책임지겠다고 찾아왔지만 엄마가 거절했대요. 처음에 어렵지 그 다음은 쉽잖아요. 당신은 나도 당신 아내도 속인 사람이에요. 나랑 살게 돼도 또다시 바람 안 핀다는 보장 있나요? 한번 속았으면 됐어요. 이제야 날 찾아온 것도 갈 곳이 없어서 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나랑 내 아이 인생 구제해줬다는 명목으로 우리 집에서 돈이라도 뜯어내고 싶은 거잖아요. 난 그쪽이랑 다시 시작할 마음 없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달라붙지 말고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요. 엄마는 제 친부를 매몰차게 끊어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 배가 불어날수록 외할아버지의 낙태중 용은 거세졌고 그러는 과정에서 엄마는 가족과 연을 끊고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 엄마를 받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택시기사였어요. 옷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온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한테 쫓기다 근처에 있던 택시에 올라탔는데 엄마와 일명씩도 없던 사이였던 택시기사가 돈 한 푼 없는 엄마가 딱해 보였는지 되려 여관비를 빌려주고 간 거예요. 일단 3일치 반값 내놨으니까 며칠 여기서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보아하니 임산부인 모양인데 어디서 그렇게 맨발로 도망을 쳤대요. 그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지 그래요. 부모님 사시는 곳 알려주면 내가 데려다 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집에서 도망쳐 나온 거니까. 네? 난 어디 붙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줄 알았더니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몸으로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나같이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시설에서 자란 사람한테 지금 아가씨 행동은 철부지 행동처럼 보인다고요. 아저씨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나 지금 집에 돌아가면 뱃속의 아이는 죽는다고요. 나보고 살인자가 되라는 소리예요. 그 말에 택시기사는 아무 말도 않은 채 한참을 앉아있다가 주머니를 털어 나온 돈 전부를 엄마 손에 쥐어주었어요. 애를 생각해서라도 굶지 말고 뭐든 사 먹어요. 그날 엄마를 여관방에 남겨두고 간 택시기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사들고 찾아왔고 이미 반값을 치른 날이 지나자 다시 찾아와 엄마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산동네 오탁방에 있는 초라한 살림살이가 고작이었지만 택시기사는 방 가운데 가름막을 설치해 엄마가 지낼 수 있게 해주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도 택시기사는 엄마와 뱃속의 저를 위해 헌신적이었죠.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명문대 출신이었던 엄마는 선배들한테 부탁해 번역일과 대필 자서전 집필도 하고 틈틈이 과외까지 했어요. 이듬해 봄, 제가 세상에 나왔고 한동안 택시기사 집에서 지내던 엄마는 월세방 보증금이 마련되자 그 집을 나와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꾸준히 들어오는 일도 있고 과외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녀가 살아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죠.
게다가 남자 손이 필요할 때는 택시기사 아저씨가 찾아와 해결해 주셨고요. 5살 차이였던 저희 엄마와 택시기사 아저씨는 오빠 동생이란 호칭으로 부르며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제가 7살이 되던 해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쳤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던 순간부터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아빠라고 부르려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삼촌이란 호칭이 입에 붙어서 불쑥불쑥 튀어나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과 친구 엄마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입에서 아빠라는 호칭이 익숙해지자 흐지부지 지나가 버렸어요. 그동안 같이 살지는 않았어도 제게는 늘 아빠 같은 존재로 저희 모녀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아빠로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쉬는 날에는 가족 나들이를 하고 만들기 숙제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점점 한 가족이 되어갔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급성 백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빠와 제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엄연히 아빠랑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니까요. 아빠가 저를 돌볼 이유는 없는 거였죠. 그래서 진짜 내 가족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아빠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아빠, 나 친아빠 찾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아빠는 겁에 질린 사람처럼 저를 멀뚱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이제라도 내 친아빠 찾아서 같이 살고 싶다고 친아빠 찾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러자 아빠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저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아빠로서 너한테 많이 부족했니? 아빠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 그럼 말해. 아빠가 고칠게.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나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 친아빠도 아니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이잖아. 이젠 엄마도 없는데 아빠도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난 아빠한테 짐밖에 안 되잖아. 아빠는 그제야 숨이 트인다는 듯 숨을 내쉬고는 난 또 뭐라고. 야 인마, 아빠 놀랐잖아. 우리 예림이한테 버림받는 줄 알고. 예림아, 아빠는 엄마 때문에 예림이 아빠가 된 게 아니야. 물론 엄마도 좋아했지만 우리 예림이가 눈에 밟혀서 그래서 엄마랑 결혼했던 거야. 아빠는 고아로 자라서 평생 내 가족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런 나한테 처음 손을 내밀어준 게 예림이 너였어.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너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보고 뭐라고 불러줬는지 알아? 아빠라고 했어.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그때부터 네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림아, 정말 친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다시는 친아빠 찾아가겠다는 말은 하지 마. 아빠 진짜 상처받는다. 언제든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했던 제 말은 비록 아빠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긴 했지만 우리 부녀가 더욱 단단하게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아빠와 내가 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요. 회사 택시를 몰며 저를 키우던 아빠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부터는 개인 택시를 몰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택시 기본료가 오르고 자차를 모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빠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영업시간은 늘리거나 부업을 하면서 생활비 충당을 하셨던 거예요. 로스쿨에 진학하던 때에도 아빠는 등록금 걱정을 말라며 호언장담을 하셨을 정도로 아빠는 제게 저희 집 재정 상태를 감춰오셨거든요. 예림아, 넌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해. 네 뒤는 아빠가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로스쿨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글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엄마 앞으로 나온 보험금도 있고 그동안 아빠가 모아둔 돈도 꽤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무렴 아빠가 우리 딸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생물학적으로 남남인 저를 위해 아빠는 뼈가 으스러져라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빠가 과로로 쓰러지시고 난 직후였어요. 아빠랑 같은 일을 하시는 지인 한 분이 병문안을 오셨다가 하신 얘기를 몰래 듣고 알게 된 거였죠. 그렇게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로스쿨이 웬 말이냐. 거기 학비가 얼만데. 자식 위하는 내 마음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래서야 더 버티겠냐. 지금까지 대출받은 것도 엄청난데 앞으로 어떻게 돈을 구하려고.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그냥 예림이한테 말하고 로스쿨 관두라 그래라.
안 그랬다간 너 빚 갚다가 인생 종쳐. 야마, 너 조용히 안 해. 예림이가 들으면 어쩌라고 그래. 너한테 돈 꺼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그 입 좀 다물어. 정 안 되면 택시 팔고 다른 일자리 찾으면 그만이야. 자식 학비 되는 일인데 부모가 돼서 뭔들 못해. 난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이라도 팔아서 우리 예림이 꿈 이뤄줄 거야. 내 부모한테 못 받은 거 난 우리 예림이한테 다 해줄 거라고. 아빠는 그동안 제게 숨긴 채 대출을 받아가며 제 대학 등록금과 로스쿨 학비까지 대주셨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택시까지 판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학교를 그만두면 아빠가 했던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라서 포기할 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남자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친아빠한테 찾아가는 건 어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라도 내놓으라고 해봐. 핏줄이 땡겨서라도 모른 척은 안 할걸.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친아빠를 수소문에 찾아갔어요. 아빠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서 제 존재가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보고 싶었다거나 반갑다는 말이 아닌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안 찾으시니 자식이 부모를 찾아온 거죠. 저희 엄마 보고 듣고도 장례식에도 안 오셨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 대학 동기 중 하나가 아빠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빠가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엄마랑은 이미 예전에 끝난 사이야. 오히려 나는 네 엄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암튼 너랑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 얘긴 그만하고 오늘 보자고 한 이유가 뭐니? 그거나 말해.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대하는 친아빠를 보니 이런 사람과 부녀 사이로 한 집에 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난생 처음 만나는 아빠 앞에서 돈 얘기를 하려니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등록금 좀 대주세요. 앞으로 2학기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돈이 없어요. 하, 역시 돈 얘기일 줄 알았어. 근데 말이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네 아빠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네 등록금을 대줘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겠니? 막말로 내가 널 버린 것도 아니고 네 엄마가 스스로 지 손으로 널 키우겠다고 한 건데 안 그래?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길래 저도 더는 물러설 수가 없더라고요. 저 부탁하러 온 거 아니에요. 협박하러 온 거지. 학비 안 대주시면 아빠가 전임으로 있는 대학에 아빠 과거 폭로할 거예요. 아빠가 시간 강사 시절에 총각 행세하며 학생 꼬셔서 임신시키고 팽했다는 거 알고도 학교에서 아빠를 써줄지 모르겠네요. 아, 아빠랑 같이 사는 아주머니한테도 찾아가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는 제 말에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더니 별 수 없었는지 결국 학비를 대주기로 했어요. 그날 친아빠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와 아빠를 보는데 울컥해서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친아빠도 매정하게 거부하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돌봐주는 아빠가 너무 고맙고 한편으론 가여웠어요. 그저 저를 놀란 눈으로 보시던 아빠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어떤 놈이 널 이렇게 울렸냐고 화내시며 저보다 더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가슴이 벅차든지. 울리긴 누가 날 울려? 아빠 딸이 누구한테 당하고 울 사람이야? 때리고 울리면 모를까. 아빠 보니까 좋아서 눈물이 난 거야.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서. 별 싱가운 녀석 다 보겠네. 근데 모르긴 해도 너보다는 아빠가 더 좋을걸? 아빠는 예쁘고 똑똑한 우리 딸내미만 봐도 배 안 고플 정도로 좋으니까. 아빠가 참치캔 넣고 김치찌개 끓였거든. 우리 그거에서 밥 먹자. 어서 씻고 와. 딸 자식 밥부터 챙겨 먹이기에 급급한 아빠를 보니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빠가 맞구나 싶었어요. 얼마 뒤 아빠는 개인 택시를 팔았고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내라며 제게 주셨어요. 아빠, 그 돈으로는 대출금 갚아. 나 이번 학기랑 다음 학기까지 전액 장학금 대상자로 뽑혔거든. 돈 많은 자산가가 주는 장학금이라는데 운 좋게 내가 받게 됐지 뭐야. 저는 있지도 않은 장학금 핑계를 댔고 아빠는 차를 판 돈으로 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았어요. 나머지 대출금과 지인들한테 빌린 돈은 제가 변호사 시험에 패스한 뒤 로펌에 들어간 뒤에나 갚을 수 있었죠. 택시 모는 일을 그만둔 아빠는 얼마 뒤 아는 분 추천으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빠 말로는 일도 힘들지 않고 주민들도 점잖고 좋은 분들이라 힘든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표정도 어두워지시고 일을 다녀온 뒤에는
주무실 때 끙끙 앓으시면서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일하는 아파트 말이야. 혹시 거기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처음엔 그런 거 없다고 하던 아빠는 재차 물어보자 마지못해 그러시더라고요. 입주민 중 한 사람이 성격이 유별난 사람이 있어서 좀 피곤하게 해. 아빠가 경비 일은 처음이라 미흡한 점도 있고 어느 선까지 들어줘야 하는지도 애매모호해서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예림인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 갑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빠, 그러는 거면 나한테 말해. 나 이래봬도 변호사야. 소송이든 뭐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아이고, 말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근데 이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딸은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끝까지 저를 안심시키려는 아빠한테 참지 말고 언제든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빠는 제게 더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별 탈 없이 잘 끝났나 보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제가 아빠 일에 더 신경 쓰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로펌에 들어가고 반년쯤 됐을 무렵 학창시절부터 사귀어왔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생각지 못한 프로포즈에 머리가 좀 복잡했어요. 나도 이제 회사 생활도 꽤 적응됐고 너도 로펌에 들어갔으니까 슬슬 결혼 준비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넌 어때? 결혼? 나 이제 겨우 빚 갚아서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게다가 아빠 혼자 두고 결혼하는 것도 좀 그렇고 오빠도 알잖아. 우리 아빠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만 해온 거. 이제 겨우 숨 좀 돌리고 편해졌는데 결혼해서 떠난다고 하면 많이 서운하실 거야. 미안하지만 몇 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야, 몇 년씩이나 기다리라고? 사실 그동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선보라고 닥달하시는 거 너 로펌 들어가면 그때 하겠다고 미뤄왔단 말이야. 넌 너희 아빠는 중요하고 난 안 중요하단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오빠도 우리 집 사정 잘 알잖아. 평소 같으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버텨보겠다고 얘기해줄 법한 남자친구가 결혼 문제만큼은 좀처럼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자친구는 조바심이 났던 거더라고요. 변호사까지 돼서 대형 로펌에 들어간 제가 혹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거였죠. 40패스 하자마자 오랜 시간 자신을 뒷바라지해온 연인을 팽하고 돈 많은 집 딸이랑 결혼하는 남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탓일까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남자친구 마음도 이해가 가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심도 시킬 겸 결혼 승낙을 하고 대신 결혼식을 좀 천천히 하자 싶었죠. 일단은 아빠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자친구랑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아빠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승윤이랑 결혼하겠다고? 너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후회? 왜? 아빠도 승윤이 만나보면 마음에 들 거야. 아빠는 나 결혼하는 거 싫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 남자는 처음 사귄 거잖아. 아빠 생각엔 적어도 한두 명쯤 더 사귀어 보고 괜찮은 놈으로 골라서 시집가는 게 어떨까 하는 거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 집 저 집 둘러보고 사는데 한평생 같이 살 반려자를 정하면서 그렇게 단번에 한다니까. 아빤 걱정된다야. 치, 언제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더니 어차피 남자는 아빠 말고는 다 늑대라며. 그런데 이놈 저놈 고를 필요가 뭐 있어? 혹시 나 시집 보내려니까 서운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라면 안심해. 안 그래도 결혼식은 천천히 하자고 할 생각이니까. 하지만 이런 제 계획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 때문에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자친구를 따라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간 날이었어요. 예비 신부님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이요. 세상에, 내가 변호사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로스쿨 다닐 때 성적이 좋았다는 얘긴 들었지만 대형 로펌에도 척하니 들어가는 거 보니 실력이 좋은가 봐.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나, 겸손하게까지 하고. 그나저나 사자 며느리 보려면 열쇠를 몇 개 준비해야 된 거야? 승윤이 아빠, 얘들 결혼할 때 뭐 해줄 거예요? 글쎄, 일단 신혼집은 우리가 해줘야겠지. 예림 양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혼수랑 예담 준비도 가급적 당신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도록 하고. 아, 식장에선 신랑 신부 공동 입장을 해야 하나? 아니면 친인척 중에 손잡아줄 분이 계신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부모가 없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다급히 제 말을 막으며 끼어들었어요. 아빠도 참, 아직 결혼식 날짜도 안 잡혔는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예림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참 이상하죠? 그 순간 자연스레 촉이 발동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나 모르는 무언가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었죠. 승윤아, 미안한데 나 얘기 좀 할게. 괜찮지? 아버님, 좀 전에 아버님께서 하실 말씀 중에 저한테 부모님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 말이 기분 나빴나? 그런 거라면 내 사과하지. 이미 승윤이를 통해서 예림 양이 부모님을 일찍이었다는 말을 들은 터라 감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쳐다봤더니 제 눈을 피하며 초조한지 입술을 달차기더라고요. 그 모습에 이 자식이 거짓말을 했구나 생각했어요. 승윤이가 뭔가 잘못 알고 전한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요. 아빠는 생존해 계십니다. 현재 저랑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자 남자친구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시며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그래요? 이런, 우리가 실수를 할 뻔했네. 그래,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20년 넘게 택시를 모시다가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십니다. 그 순간 두 분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분위기는 싸해졌어요. 그 대화를 끝으로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내내 남자친구는 얼굴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건 자기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꼴이 어이가 없었지만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왜 그런 거야? 왜 멀쩡한 우리 아빠를 죽이고 날 고아로 만든 거냐고?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러더군요. 몰라서 묻냐? 어떻게 아파트 경비 일한다고 말을 해? 우리 아빤 직업으로 사람 판단한다고. 네가 고아라고 해도 순순히 결혼 허락해 주신 것도 다 네가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이었어. 우리 아빠 자존심이 어떤 자존심인데 경비원이랑 사돈을 맺겠냐? 그냥 대충 장단 맞춰주고 끝내지. 굳이 네 입으로 까발릴 건 뭐냐고. 사람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게 다 경비 일하는 우리 아빠 탓이고 눈치 없이 아빠 직업 사실대로 말한 내 탓이다 이거네. 야, 이승윤, 너 진짜 개자식이다. 나 오늘 여기 결혼 허락받으러 온 자리였어. 근데 멀쩡한 부모 죽여가며 결혼 구걸하라는 거냐? 불쌍한 우리 아빠 버리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거짓말까지 하라는 거냐고. 나 이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내 부모가 창피해서 죽은 셈 치려는 남자랑 결혼까지 할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고 정리하자. 끝내자는 말에 남자친구는 다급히 제 손목을 잡았어요. 예림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할 일 아니잖아. 너랑은 더 할 얘기 없어. 그러지 말고 일단 차에 타.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일단 타라고.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차에 태우려 차문을 열자마자 휴대폰 벨이 울렸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었죠.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는 한숨을 푹 쉬고는 알았다고 대답하곤 끊었어요. 어쩌지? 아빠가 당장 올라오라는데 오늘은 집에 못 데려다 주겠다. 됐어. 어차피 네 차 타고 갈 생각도 없었으니까.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발길을 돌려 주차장을 가로질러 나갔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5년간의 연애에 종지부를 찍는 심정으로 그동안 남자친구한테 받은 선물들을 정리했어요. 아빠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재차 물어왔지만 제 파혼의 이유가 아빠와 연관되었다는 걸 알면 속상하실까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 뒤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면서 사건은 다른 측면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저 대신 인터폰을 받고 문을 열어준 아빠가 현관을 들어서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는 저보다 더 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알고 보니 아파트에서 아빠를 힘들게 괴롭히던 입주자가 바로 제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반말은 기본이고 술에 취해 돌아온 날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안 해주고 갔다며 저희 아빠를 불러 대신 주차를 하라고 명령까지 했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아파트 내 텃밭에 심어놓은 방울토마토를 한 알 따먹었다고 경찰까지 불러 저희 아빠를 절도범으로 몰기도 했대요. 웃긴 건 부녀회장 허락까지 받은 뒤 방울토마토를 심은 사람이 저희 아빠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자기는 그 땅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 없다며 바락바락 우겨대기까지 했다네요. 그쪽이 내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사람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 괜한 트집 잡아가며 16층까지 날 불러서 기껏 자네 짐 쓰레기 봉투 갖다 버리라고 하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위로 맡겠나? 말도 안 되지. 그런 싹바가지 없는 인성 가진 놈한텐 귀한 내 딸 절대로 못 줘. 예림이 너 잘 들어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너 이놈한테 절대 안 준다. 아버님, 그때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 그렇게 막대 먹은 놈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네? 뭐? 실수? 네 애비뻘 되는 사람한테 10,000원짜리 던져주고 잔돈 줄 테니 담배 사오라고 하는 게 실수냐? 어디서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해? 까도 미담은커녕 흉흉한 짓거리들만 폭로되자 남자친구는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예림아, 나 한 번만 봐줘라. 응?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근데 나 이제는 안 그래. 정말 정신 차렸어. 됐어. 마음에도 없는 사과할 필요 없어. 너란 놈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았으니까 생쇼할 필요 없단 말이야. 이런 놈을 4년 넘게 만났다니 내가 미친년이다. 너랑은 더 할 말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러자 남자친구 표정이 돌변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씨발. 별것도 아닌 게 꼴의 변호사라고 잘난 척 더럽게 하네. 야, 솔직히 네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만 안 했어도 내가 구차하게도 안 잡았어. 까놓고 말해서 너도 우리 집 돈 보고 나 만난 거잖아. 안 그래? 내가 돈 없는 거지 새끼였으면 네가 날 만나줬겠냐? 따지고 보면 돈 없고 능력 없는 네 아빠가 경비 일한 게 잘못 아니냐고. 근데 왜 내가 파혼을 당해야 하냐고? 없이 살면 좀 있는 사람 비위도 맞추고 살 줄도 알아야지. 왜 건방지게 고개를 쳐들어? 아, 짜증나.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아저씨, 앞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 일할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랬다가 내가 갑질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인간이 얼마나 덜된 놈이었는지 궁지에 몰리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야, 이승윤,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협박하는 거니? 니네 집에 돈 좀 있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모양인데 잘 들어. 네가 지금까지 우리 아빠한테 했던 만행들이랑 방금 전까지 나랑 우리 아빠한테 한 짓들 고스란히 정리해서 너한테 돌려줄 거야. 그게 소송이든 뭐든 난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 테니까 너 어디 한번 막아봐. 야, 잘 나가던 톱스타도 인성 문제 하나 뜨면 훅 가는 세상이야. 니깎 거 하나 내가 처리 못할 것 같니? 네가 우리 아빠한테 한 행동 보면 그간 너한테 당한 경비 아저씨들 한둘이 아닐 것 같다.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녀서라도 그분들 설득해서 너 줄소송 당하게 해줄게. 비싼 등록금 내고 로스쿨 다닌 보람 내가 오늘에서야 찾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개소리 멍멍대지 말고 니네 집에 가서 방어책이나 강구하셔. 알겠냐, 이 개차반 놈아. 그날 이후 저는 아빠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비 아저씨들을 찾아 나섰고 설득 끝에 연대의 소송을 시작했어요. 돈 좀 있다고 지 부모 버린 분들한테 갑질을 했던 남자친구는 뒤늦게 합의를 연락해왔지만 딱 잘라 거절하고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자 아파트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고 자식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 남자친구 부모님은 서둘러 집을 빼고 이사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일로 제게는 뜻밖의 인연이 생겼지 뭐예요. 저를 도와 소송 진행에 힘써주었던 저희로 본 변호사와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소송을 준비하며 제 남편을 접해본 아빠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다며 적극 결혼을 밀어주셨고 연애 기간 3년 만에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됐어요. 저희 아빠와 엄마가 생각지도 못한 인연으로 부부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남편도 소중한 인연을 통해 부부가 된 이상 제대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